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JP모건의 이성희 시점장을 합니다. 사실 보통 한 3, 4년마다 이렇게 환율에 관심이 있을 때 연사라든지 세미나에 초청을 받는데 요즘 또 다 원화 강세, 연초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니면 또 수출 기업들, 또 수입 기업들 다 포커스가 많이 받는 이 시점에 항상 또 저를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금곤 박사님은 골드만삭스에서 유명한 어떤 이카노미스트이시고 저는 어떤 그 트레이더 헤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JP 모건의 공식 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전망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로 위에서 환율이 오른다 빠진다가 제일 깝깝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진짜 어떤 가격 변수보다도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떤 종합적인 어떤 총체적인 어떤 후행 변수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참 어렵고 사실 이런 또 수급도 다 설명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외환 시장도 어떤 주식 시장, 채권 시장, 파생 시장 또 커머디티 시장 똑같이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 중심으로 대체 2013년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대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 국내 외환 시장, 원달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변수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과거 2008년부터의 어떤 수급 분석과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는 것은 특히 원달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모든 시장, 모든 나라의 통화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외환수급, 경상수지, 무역수지, 아까 금공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플로우, 이게 채권자금, 주식자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거의 자본시장은 100% 개방되어 있는 소규모 경제 사이즈는 소규모이지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과 외환을 통해서 인아웃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주식 채권 또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물환인데요. 이 원래 경상수지라든지 무역수지는 여러분도 다 수출하고 수입하면 바로 SIT 결제, 오늘 결제하거나 3달, 6개월 유산세 결제를 하실 텐데 주로 이건 총체적으로 다 짓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비대칭성 구조입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서로 환율에 느끼는 이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원 강세가 되는 건 수출업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수입업체들은 이대로 하실 거고 또 수출업체들은 작년 상반기까지 1120에서 1150 사이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이대로 아니면 또 2008년도라든지 1500원 날아갔을 때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환율이 이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시장은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도 이 무역협회에서 어떤 시장 안정을 건의하셨다고 하지만 안정은 단기 현상입니다. 안정은 항상 그 다음에는 불안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안정 이후에는 또 새로운 변수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적절한 변동성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물환이 저희가 2004년 이전에는 사실 어떤 기업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환해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환이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 수출업체, 수입업체들은 고작 많이 해봤자 6개월 유산세 속으로 그런 뿐이었는데 2004년, 5년부터 아까 금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조선업이 활발한 초호황을 보이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선박 수주가 거의 1,000억 불이 넘었습니다. 선박 수출은 결국 뭐냐면 오늘 수주를 하면 2, 3년 동안에 캐시플로우가 쫙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워낙 큰 물량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꾸준하게 수출하는 거지만 이 선박 수출이라는 것은 오늘 만약에 보통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보통 수주 계약하면 10억 불씩, 20억 불씩 되기 때문에 바로 2, 3년치의 캐시플로우, 수입과 수출을 네팅 치면서 결국 외화 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 툴이 제일 좋은 게 선물환이니까, 그죠? 선물환을 쓰게 되면서 이게 외환시장의 어떤, 물론 선박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가적으로나 또 외환시장에서는 너무 오버슈팅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2006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죠. 아까 금곤 박사님께서 저희 코리아원과 JP, yen의
실제 실효 환율을 보여줬는데 아마 차트 보시면 2005, 6, 7이 고평가 돼 있었을 겁니다. 환율이 900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물환이 이해는 가지만 이게 상당히 2005년부터 상당히 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물환의 문제가 뭐냐면 기업체들이 많이 선물을 하니까 이게 선물환의 문제는 나중에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미스매치를 일어나게 합니다. 미스매치. 뭐냐면 미리 팔 사람이 미리 팔아버렸고 살 사람이 미리 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어떤 가격 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살 사람이 없어지고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작년 4, 4분기 지금 환율 1120원 안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1050원으로 불과 2달 만에 폭락했던 게 폭락이라는 표현은 그렇더라도 많이 하락했던 제일 큰 이유가 물론 한국은행이나 다른 데서 이런 분석은 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로 기업체들이 항상 수출업이나 수출업체들 보면 선물한 순 매도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출업체들은 좀 선행적으로 환해지를 해야 되고 수입체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후행적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보면 이제 토피에 놓오겠지만 선물한 수입 매입 규모가 240억 불이었습니다. 기업체들이 도리어 수출 선물을 매도한 것보다도 매입이 많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매입이 많으니까 오히려 시장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와, 결제가 왜 이리 많지? 경상수지가 300억 불이 넘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채권 자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왜 환율이 안 빠지지? 다 이상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 대선 앞두고 이게 이제 결과가 끝나면서 이게 뭐 내수냐 아니면 복지냐 성장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많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외환 당국에서도 어떤 패시브하게 리액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들은 미리 다 샀고 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던 어떤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요인은 수급과 또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또 물론 저도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같이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이런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든지 어떤 과도하게 한쪽이 쏠림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방향성보다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라는 게 대체 어디로 튈까 어디로 갈까 이런 환차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물론 시장의 중심에 있다 보면 이 태풍이 눈에 있다 보면 지금 대체 쏠립니까 안 쏠립니까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급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무역협회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환율 안정이 중요하고 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사실 선제적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일부 반영되면서 환율도 10원 정도 1086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 당국 소위 말해서 정치 환율이라는 게 또 이게 한 나라에서 일본도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환율을 올리겠다, 빠뜨리겠다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소위 잘 아시다시피 환율 소작국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환율을 올린 거는 수출업체에서 수출 드라이브는 우리만 잘 먹고 열심히 하겠다. 결국 수출하는 거는 어쩌면 국내 내수의 디프레이션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제 환율을 인위적으로 중국이랑 같이 성장이 계속 높을 때, 성장이 높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통화 절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을, 이게 이제 물론 사후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는 절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고요. 나중에 이런 수급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개방되어 있지만 외환 수급은 결국은 외환 보유액으로 전국적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로 보여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이런 금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결국 우리 펀더멘탈 주식이 좋고 이제 경제가 바텀하고 물가는 안정돼 있고 그러면 다들 외국인들이 물론 우리 국내 수입과 수출이 형상수지가 있겠지만 그 외의 큰 변수가 또 외국인 자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계속 성장한다. 너무 좋은 나라다. 그래서 바이 차이나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우리가 좋으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고 우리가 안 좋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투자자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펀더멘털은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자율 시험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자율과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외환시장에 그렇게 과거 실증적 자료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단계적인 현상으로 금리를 인하, 그 목적이 어디냐? 결국은 내수 부양이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목적,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성장을 드리븐하기 위해서 하는 방책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이 조금 오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요. 그런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잘 이제 벌써 한 5년 지났지만 2008년 3월, 4월 뭐 MB 지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CPI 이런 건 높지는 않았지만 체감 물가 지수가 너무 높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요즘 또 다시 식료품값 올리기 시작했듯이 그러면 정부에서는 물가가 중요하거든요. 물가 중요하면 환율 오르는 거 어느 나라 정책 당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다 정책 변수죠. 물가가 올라서 에그리플레이션, 커모더티, 오일 다 올라가는데 환율마저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 판매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런 측면에서 후행적인 환율이 어떤 성장과 물가 관리의 중요한 종속 변수이자 또는 독립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독립 변수의 성격은 정부에서나 어떤 외환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시장 요건에서는 뭐 해외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제 뭐 바이코리 하면 당연히 국내 에코티라든지 국내 본드로 사는 거니까요. 이런 자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 이코노미도 금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뭐 중국, 유로존 다 살아나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혜택을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반면에 2008년 이후에 이제 뭐 미국의 재정 위기 또 유럽의 재정 위기 사실 계속 간헐적 온오프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오프라고 많이 하거든요. 리스크 온. 리스크라는 게 리스키 에셋을 하자.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다.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한국은 그나마 글로벌 경제에서 리스크 국가죠.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에셋을 사는 한국이 투자하고 소위 말하는 이머징 국가에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반면에 리스크 오프. 혹시 뭐 유로존에 뭐 그리스가 디폴트 날지 모른다. 미국이 어떤 S&P 다운그레이드 넣겠지만 이런 리액션이 일어나면 위험하다. 안전자산을 선호하자.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죠. 달러와 또 이게 옌도 3대 안전자산이 되면서 사실 옌 초강세 같은 게 그런 이유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자들 사실 뭐 외국인 채권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있는데 우리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해외에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뭐 매크로 펀드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도 리얼머니 펀드들, 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인베스터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했다가 사실 이거 가끔 이런 리스크 오프라, 글로벌 리스크 온 오프라 아니면 국내 펀드멘탈에서 안 좋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마 지금 주식이 마켓 쉐어가 한 40%, 한 400조 갖게 되죠. 400조. 채권이 90조. 그래서 아마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아마 외국인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직접 투자 자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7천억 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금에 10%만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한국이 좀 불안하다. 또 아니면 해외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한국에 영향을 줄 거라는 판단을 서면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700% 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니면 또 700% 불 산다는 게 나가는 거죠. 그럼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뭐 97년도라든지 2008년도 상황이죠. 이건 2008년도 물론 97년도 IMF 같은 상황은 순수히 국내 요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요인이었지만 2008년도는 일단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 피해를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뭐 글로벌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난 일이지만 CT하고 저희 JP모건도 크레딧 라인을 서로 못 믿고 모인 제일 큰 게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크레딧 크런치거든요. 어느 거래 상담을 못 믿는 이제 그런 상황이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만 전대후미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게 2008년도고 그걸 우리 벗어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금이라는 게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이런 식으로 크게 대내적 또 주변 시장이라든지 대외 변수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대학 말씀드렸는데 또 이 시장이 하루에 물론 외환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보다 더 큽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하루에 일평균 현물환 시장이 270억 불입니다. 하루에 한 30조 가까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주식은 한 4조, 많으면 10조 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그만큼 큰 시장이고, 그만큼 뭐 기업체들, 그 다음에 은행들, 투자자들 다 하는 거니까 큰 시장이고, 문제는 이게 너무, 물론 되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체나 아니면 인베스트 중심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원화 강세. 사실 원화 약세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우리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지정학적 요인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이건 원화 계속되는 학습 효과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요인이, 약세 요인이 없으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게는 강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 가만히 있으면, 코스피가 2000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인드는 환율이라든지 뭐든지는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신다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고 어떤 무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안정이지만 저는 안정은 그 뒤에는 반드시 불안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도리어 저희 밴드 와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환율이 빠지면 너나 나라 다시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원화 절상, 대책 어떻게 할까? 또 원화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어떻게 할까? 이게 너무 쏠림. 아마 차트가, 금건 박사님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진짜 올라갈 때는 소리 말로 급락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엄나게 빠지고, 2008년도 같은 경우 보면 950원 했던 환율이 1,50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같이. 또 빠질 때는, 최근에 빠진 폭이야 한 4, 50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왠지 과거 2,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였던 게 갑자기 50원 빠지니까 2008년도 생각하면 50원 하루에 움직였던 레인지거든요. 하루에 100원도 움직였는데,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수출업체, 이게 또 하나의 큰 건 이렇게 밴드와곤의 영향은 수출업체들의 제일 기본 전략이 리드 앤 레거지 않습니까? 환율이 빠질 때 제일 급한 사람은 당연히 수출업체입니다. 수입체들은 기다리자 그러고, 환율 올라갈 때는 수입체가 초조해지니까 그러니까 빠질 때 더 빠지게 하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게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한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외로 해외 자본은 많이 들어오고 시장 참가도 많이 증가되어 있지만 그만큼 아직도 내수 위주, 그러니까 내수라는 게 국내 요인에 국내 수요 공급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시장은 커졌지만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시장과 폭의 관념에서 보면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지 않습니까? 외환 시장 우리 270억 거래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탑티어 컨트리지만 그래도 20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시장과 폭이 계속 넓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외환 당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벤션을 말할 수 있고 스무싱 오퍼레이션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이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인터벤션 말을 못 쓰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스무싱 오퍼레이션으로 그래서 10억 불을 흡수했다, 아니면 10억 불을 공급했다 어떤 상황에서 예전에는 10억 불이면 되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 30억 불 되는 시장에서 10억 불을 사거나 팔면 그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사거나 팔면 시장이 엄청난 효과죠. 하지만 하루에 200불 거래되는 시장에서 10억 불을 투입하고 투입을 한 게 사거나 팔게 되면 시장이 별로 눈 깜짝할 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이제 다른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부채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을수록 국가의 부채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는 거는 결국은 원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화를 주려면 채권을 찍어내야 돼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3,300억 돼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 부채 자산할 때 외환 보유고도 찾아봐 주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잘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다른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그런 이제 외환 시장에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위의 어떤 비대칭적 구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 저희가 한국이 어떤 거래 볼륨이라든지 물론 시장의 폭과 깊이가 더 임프루브 돼야 되겠지만 그나마 한국이 제일 인아웃이 제일 많은 컨트리이기 때문에 우리 원 달러가 다른 이머징 국가의 프락시 헤지라고 그러는 동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거 뭐냐면 예를 들면 대만은 사실 어떤 외환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비구자와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만도 분명히 해외에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러면 대만 달러가 강세가 가면 당연히 우리 원화도 강세가 가겠죠.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대만은 헤지를 하고 싶어요. 인베스터들은.
우리나라 해외 투자 펀드 할 때 환해지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환해지 하면 대만 대치하고 싶으면, 대만 달러와 우리 코리아원이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근데 우리 원 달러는 얘들이 대만이 할 수 있는, 커런시니까. 우리나라 파는 거죠.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제 프락시헤지 커런시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 시장 같이,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사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주식, 채권, 외환 이 3대 캐피탈 마켓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영향이 어느 시장 똑같이 다 큽니다. 다 국내 기관이나 국내 은행들 보면 대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채권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국내 외환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주식도 5천억 이상 사니까 박수 치면서 2% 올라가고 또 그런 같이 그러니까 주식, 외환, 채권 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되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또 하나는 사실 심리적 의존도라고 하는데 이건 마켓 센티멘탈입니다. 이 마켓 센티멘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단기적으로 어떤 마켓 딜러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업체라든지 딜러들이 어떤 팩트를 보냐가 중요한 건데 한때는 옌을 봤다가 중국 위안화를 봤다가 위안화가 매일 고시가 되거든요. 고시가 되면서 절상이다. 그러면 원달러 빠지겠구나. 그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데이터만 봤다가 또 한때는 유로가 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유로가 올라가느냐 빠지는지 그거 갖고 했다가 요즘은 제일 중요한 또 인디케이터가 그 옌입니다. 옌이 빠지면 옌이 약세. 옌이 90에서 94까지 올랐으니까 86에서 94까지 올랐으니까 그 사이에 옌이 약세가 되면 원화는 강세되더라. 왜냐하면 옌원 크로스셀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4 이상, 13 이상 유지됐던 옌원이 다들 이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레벨이 트랙이 되면서 이런 인베스트 관점에서 물량이 막 들어왔다가 결국은 그 의미는 옌이 약세 가면 원화는 강세 가다는 그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또 센티멘트로 바뀐 게 옌 약세는 우리나라 주식의 약세죠. 그죠? 주식의 약세는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고 외국인들이 나가면 환율은 올라가죠. 이게 또 금방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에 아마 내일 달러 옌이 내일 아니라도 한 2, 3주 내에 100인 같다. 우리 주식이 아웃퍼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은 한국 컨센할 거고, 그러면 아웃프로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 폭은 아니더라도 원달러는 빠지진 않죠. 최소한. 이런 센티멘탈은 계속 상시적으로 바뀐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2008년도 보면, 경상수지, 외국인, 이 제일 큰 수급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주식 자금들이 연도별로 얼마 들어왔는지 볼 수 있고, 채권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비구주자 NDF는 여객 투자자들이 어떻게 NDF를 통해서, NDF는 이제 차익 정산, 선물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non delivery forward라는 걸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액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구자들이 NDF를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또 기업체들이, 이 현물한 거래 말고, 선물한 거래의 네팅을 한국은행 분기별로 보고 시장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인디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선박 수주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수주가 오늘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20억 불 수주했다. 그럼 시장은 움찔거립니다. 곧 달러 셀러 오겠구나. 라고 환율도 아래쪽으로 방향 잡고 그다음에 수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는 당장의 수출은 아니더라도 요즘 물론 수출이 바뀌었습니다. 당장의 수출은 아니더라도 외환시장에서 수와 공급에서는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수급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한 4-5가지 요인에서 국내 외환시장이 연도별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은 외환부역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강하게 올리려고 받치려고 한 건 아니라 결국은 속도 조절 아니면 속도 조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100억, 200불 그래야 되는 시장이지만 어떤 때는 10억 불 갖고도 환율이 100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실 2008년 하반기에 1,500원 날아갔을 때 2억 불만 사면 100원 올라갔습니다. 그런 시장이거든요. 아무도 안 팔고 아무도 안 사면 사실 하루에 100원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거는 어떤 안전적인 또 어떤 건전한 무역 인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스무싱 오퍼레이션은 어느 국가나 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스무싱 오퍼레이션,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럼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하진 않죠. 그런 결국 맡겨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8년도에 리만 위기가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외환 보유액이
600억 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끝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0년 보면 뭐 경상수지도 레코드 하이 들어오고 외국인 자금들 환율 높으니까 1200원, 1300원 되니까 뭐 2009년도에 250억 불, 2010년에 230억 불. 다 숫자 보면 나오시겠지만 거의 1000억 불 이상, 뭐 많게는 1000억 불, 작게는 500억 불 들어오니까 환율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요인을 본다면 이제 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결국 2008년도는 그런 상황에서 950원에서 뭐 1,500원까지 급등했고요. 2009년도는 환율이 1,300원 이상 유지가 되니까 외국인 플로들 또 수출도 잘 되니까 당연히 환율은 점진적으로 절상되면서 1,300원에서 1,100원으로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식상으로는 경상수지 외국인 자금 계속 유입됐었습니다. 하지만 단 변수 하나 바뀐 게 비교적 NDF라고 마이너스 14억 140억 불 있죠. 이게 2011년 하반기에 아까 미국의 S&P 다운그레이드와 또 재정 절벽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던 어떤 일부 펀드가 NDF에 한국 투자를 은와인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환율이 1,200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보면 그때는 외환보유고 증가한 게 결국 130억 불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300억이라는 얘기는 운용수익 이자만 받아도 하루 1년에 70억 불입니다. 그죠? 달러도 이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정도 1년에 130억 불 증가했다는 거는 거의 정부에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셀할 필요도 없고 바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2011년도는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영향이 결국 2012년 10월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지표는 좋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아까 작년 4분기부터 환율이 빠진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요인이 빠진 거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이제 관심 가지신 게 그럼 결국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물론 아까 이제 금곤 박사님께서는 이런 데이터, 이제 콜레이션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셨지만 이제 외환 수급과 일단 센티멘탈 요인을 본다면 여전히 글로벌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뭐 유럽이 아주 물론 진화 중이지만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정부에서 이런 이제 수출 기업이라든지 사실 이제 커런시워 환율 전쟁이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의 양적 완화가 결국은 미국이 뭐 양적 완화도 결국은 수출하자는 얘기니까 달러 약세를 가자는 얘기니까요. 그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어떤 과당 원화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뭐 규제라든지 또 시장의 리얼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바닥이 형성되면 시장은 또 막히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 있고요. 그리고 이 경상수지가 사실 계속 레코드 하이였지만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론 수출 증가율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유가가 상승을 하거나 또 결국은 또 선박수주가 계속 사실 너무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 보시면 이 선박수주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700억 불, 그 다음에 2009년도는 글로벌 리세션 때문에 거의 없다가 회복했다가 2011년도 500억 불 회복했다가 작년엔 거의 60%가 다운돼 버렸거든요. 그 자체는 결국은 중공업을 통한 선물한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영향은 향후에 있을 경상수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선박수지를 커버하는 게 보면 거의 적게는 400억 불, 많게는 560억 불까지 커버하거든요. 이게 한 20-30% 줄어든다고 가정한다면 경상수지가 그렇게 작년같이 4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없고 또 유가도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당연히 유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셰일, 오일, 가스도 있고 하지만 그럼 오른다면 우리나라가 막 기본적으로 유가가 10% 오를 때 무역 수지는 50억 불 적자납니다. 우리가 막 제가 알기도 총 9억 배를 수입하는데 4억 배를 정도는 내수용, 그러니까 수출용이고 5억 배는 내수용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5억 배로에서 10원 오르면 딱 50억 불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 상승 부분이라든지 또 환율이 절상되기 시작하면 우리 해외여행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 이제 다들 가고 싶어 가듯이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400원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1,400원 주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1,150원 주고 가면 되니까 그다음은 개인들의 해외 여행 수지가 작년은 사상 최고로 또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한 레벨이 아니죠.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상수지라든지 서비스 수지에서 줄어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JP1도 막 올해 경상수지가 280억 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보면 250에서 3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경상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는 언제 출구 전략 벌써 이야기 노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금리 벌써 10년 미국처럼 오르기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결국 출구 전략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이런 캐피탈 플로우, 채권과 수익 자금들 보면 이제 한국에 앉아 있을 이유가 많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나갈 수 있는 인플로우보다도 그런 요인인 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옌즈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락 요인은 또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들 계속 아까 금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요인에서 9%는 아니거든요. 들어오죠.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계속 들어온다. 물론 1월 달에는 한 뭐 2조 가까이 나갔지만은 주식 자금이. 근데 결국은 이런 채권 주식 자금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소위 말해서 이제 베타 크런치라고 그러거든요. 워낙 그 나라가 동화가 약간 절상이 계속 기대되는 나라. 이제 그런 동화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서 아주 여전히 강세 요인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물가, 나중에 체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 오르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1,100원 이상 오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50원 이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사실 1월 달에 1,050원에서 1,097원까지 한 3, 4년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율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tukung도 열려 있고 바닥도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는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세 요인은 또 위안화 절상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옌이 아주 뭐 일본 본격 자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공개적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면 아마 그와 동시에 달러 옌이 계속 옌의 약세, 달러 옌 가격이 오르면 옌캐리가 제일 쉬운 거죠. 옌캐리의 제일 무서운 거는 옌이 강세되면 옌캐리 하면 그만큼 손해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옌캐리라는 게 저금리에 옌을 빌려서 해외 투자해가지고 고금리 동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유로, 호주 금리 3% 이상 하니까요. 3% 채권 사고 뭐 0.5%에 빌려서 3% 투자하면 2.5% 정도 1년에 이자 개인이 남지 않습니까? 대신 환율이 또 2.5% 정도 만약에 예나가 절상이 돼버리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해외 투자 펀드랑 똑같은 입장이죠. 해외에서 수익 나더라도 환율이 절상돼버리면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같이 이제 옌캐리가 일본이 옌이 계속 옌 약세를 유도하거나 그런 가운데 옌 풀리고 그러면 옌캐리 트레이딩이 분명히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에 따라서 뭐 다른 이머징 국가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 아마 200억 불에서 300억 불 사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또 외환 보유액 어떤 환율 관리 능력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퀘스천 마크는 해외 자본입니다. 과연 채권과 주식 자금이 얼마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좀 바뀐 게 우리도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자금들. 올해 물론 이제 그 해외 요인도 있지만 여러분들 신문 시장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뱅가드 인덱스 펀드가 바뀌어가지고 뭐 7월까지 6조가 나가야 되고 그럼 60억 불 나가죠. 그 다음에 2, 3월 달 외국인들 배당 시즌입니다. 최소 30억 불 나갑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국민연금이 현해지 레이쇼가 바뀌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많게는 뭐 100억 불, 적게는 50억 불 이제 해지 레이쇼를 바꿈에 따라서 하면 올해 아마 200억 불 채권과 주식 자금이 각각 100억 불씩 20조 들어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아웃플로우를 감안하면 캐피탈 플로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올해 상황도 2011년 상황과 비슷하고 다만 변동성은 찾을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 요인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제일 포커스는 물론 이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수급과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 요인. 사실 어제 박근혜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빠졌던 거는 약간 환율이 계속 다시 아래로 추락했던 거는 신경제팀들이 어떤 칼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현호석 부총리는 정방임주의자더라 놔둔다더라. 아니면 또 조은동 수석은 현 정권의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더라. 그러면 딜러들이라든 인베스터들은 다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경제팀들이 울면 환율이 절상될 때 강하게 액션을 못 취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마침 박근혜 그 당선인이 이걸 끊었지만 물론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 변수가 제일 큰 변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내수냐, 성장이냐, 내수냐 두 문제인데, 성장으로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는 수출 없이 성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뭐 과거 10년 동안 내수를 통한 성장 되게 어려우니까, 물론 요즘 글로벌하게 다들 수출 드라이브를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 환율은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원화 절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연사께서 환해지 관리라든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지만 2001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너무 아주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표현은 모르겠지만 액티브하게 잘 회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유로존 위기가 터졌을 때 환율 1150원 올라갔을 때 팔아주고 또 빠질 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빠질 때 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방향성이 불안하니까 빠질 때 더 팔 수 있으면 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딜레마이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어떤 적정 레벨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해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지만 이 환 리스크 관리는 그 환을 통한 수익 극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들도 이런 환 익스포즈를 관리하지만 은행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숏을 가거나 롱을 가거나 했을 때 사거나 팔았을 때 손절매라는 게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환 리스크를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지 어떤 손실의 최소화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게 뭐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